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열강으로 한국사의 흐름을 딱 잡아드리는 그런 강의를 여러분 지금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전 시간까지 우리가 이 개항기의 어떤 그 흐름들을 한번 쭉 한눈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우리는 넋놓고 있었느냐? 아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맞서 싸웠던 그 저항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들로 우리가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일단 전 시간에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흐름 다시 한번 출발합니다. 갑니다. 자, 흥선 대원군 우리 기억하고 있죠? 자, 대원군, 네, 왕권 안정, 왕권 강화, 민생 안정, 그리고 통상수요 거부 정책. 하지만 흥선 대원군이 쫓겨났죠. 자, 그러면서 결국 통상수요 거부가 아닌 강화도 조약,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제 개화정책 추진 과정 속에서 임오군란, 그렇죠. 통리기모함은 어떤 그런 개혁 정책에 대한 반발이 바로 임오군란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임오군란 이후에는요, 이게 이제 또 이 청해의 진압이 되었으니까 바로 그 청해의 어떤 내정 간섭에 반발하면서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갑신정변이 벌어졌지요. 이것은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거는 이렇게 위로부터의 개혁운동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청해에 진압되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외세를 끌어들이면서 자꾸 외세의 어떤 그 모습들, 그런 과정 속에서 거문도가 불법적으로 점령당하는 모습도 우리는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자,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 실패로 끝나면서 이제 남은 거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 그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더라. 동학농민운동이더라. 자, 동학농민운동도 결국 진압이 돼요. 일본에 의해서. 그러면서 시행되었던 게 바로 가보을미개혁. 그죠? 가보을미개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을미사변.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었죠. 을미사변. 자, 고종이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본 거죠. 이러면서 전세를 좀 전환시키기 위해서 전개했던 게 바로 아관파천이었습니다. 그렇죠? 아관파천을 하고 나서 러시아와 일본의 균형을 맞춘 다음에 전개했던 게 바로 이 대한제국, 다시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대한제국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광무개혁을 전개하는 모습들. 근데 러시아와 일본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진 거였기 때문에 그 러시아와 일본의 균형이 깨지면 안 돼요. 근데 깨집니다. 그게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자, 이 러일 전쟁 과정에서 우리는 체결했던 조약들이 있죠. 바로 한일의정서, 네, 한일의정서, 그죠? 그리고 1차 한일협약 이런 것들을 체결하고 있더라라고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완전히 승리하면서 일본은 우리의 내정 간섭을 더욱더 강화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죠. 그게 바로 2차 한일협약을 체결합니다. 2차 한일협약. 우리는 이 2차 한일협약을 을사늑약이다. 을사늑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반발하는 이 고종,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한단 말이에요. 이 헤이그 특사에 대한 반발. 아니, 외교행위를 못하는데 을사늑약으로 외교행 뺏겼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하면서 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는 모습들, 그리고 순종을 안 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체결한 조약이 있습니다. 그 조약이 바로 정미7조약, 한일 신협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미7조약을 체결합니다. 결국 군대까지 해산시키면서 일제는 바로 경술국치, 완전히 우리의 주권을 가져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흐름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경제적인 저항이 있었고요. 애국개몽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의병투쟁이 있었어요. 이 세 노선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 문제점들을 한번 볼 텐데, 자, 보세요. 이 강화도 조약을 지금 체결을 해요.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강화도 조약 체결의 결과 우리는
여기서 일단 관세가 없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네, 그래서 관세가 없어요. 관세가 이 당시에는 없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체결하면서 이게 일본 상인들이 막 내지로 들어와서 무역하는 게 그게 아니었어요. 간행의정이라고 해서 부산에서 심리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그 안에서만 무역을 해야 되는 내지무역. 이 내지무역이 나타납니다. 자, 내지무역. 기억해 놓으시고요. 내지무역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리고 나서 또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최혜국 대우라는 게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 이게 뭐냐면, 일본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한테 요구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다른 나라랑 이후 조약을 체결할 때 다른 나라에게 우리한테 주지 않았던 뭔가 좀 좋은 조건을 주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그것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에요. 이게 최혜국 대우인데 이때 이제 우리는 뭐냐면 뭐 그럴 일은 없다. 다른 나라는 조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건 필요 없다. 라고 해서 최혜국 대우 규정은 이때 들어오질 않아요. 최혜국 대우 규정은 이때 오질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나타난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이게 지금 1876년도 라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임오군란이 되면서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임오군란이 되면서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자, 임오군란 때 여러분들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 이 1592년 요 라인에 또 뭘 체결을 하냐면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예, 조미수호 통상. 미국하고 이제 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하면서 관세 있잖아요. 이 관세 조항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는 들어와요. 이러면서 이 라인을 계기로 해가지고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되면서 관세 조항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내지무역 볼게요. 이 임오군란의 결과 체결됐던 게 뭐였죠, 여러분들? 조청 상민 수립 무역 장정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전 시간에. 이 조청 상민 수립 무역 장정에서는 청나라 상인들이 서울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지무역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청나라 줬으면 다른 나라 줘야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것도 열리게 됩니다. 자, 내지무역 길도 열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 아니죠. 요때까지만 이제 내지무역, 요 잘못 썼네. 내지무역이 이제 열리지 않은 거죠. 간행의정 때문에. 그래서 내지무역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내지무역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서울까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최혜국 대우가 없었잖아요. 이 최혜국 대우 역시 이제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역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영향입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영향에 힘입어서 이제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이 76년도 라인과 82년도 라인이 이렇게 많이 달라요. 이렇게 많이 다르다는 어떤 그 상황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후부터는 관세도 있고 내지무역도 가능해진 거고 최혜국 대우도 가능해진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해 놓은 상태 속에서 경제적 구국운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입니다. 경제. 자, 경제적 구국운동. 경제적 구국운동. 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떤 활동들이 전개가 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우선은요, 우선은 어떤 게 있었냐면, 이 82년도 라인, 그 라인과 함께 가는 게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 재물포 조약, 그죠? 재물포 조약 그 이후에 82년도에 체결된 그 재물포 조약 이후에 일본과 또 체결한 조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일 통상 장정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조일 통상 장정. 이 조일 통상 장정에 이제 최혜국 대우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관세도 들어가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방공령이라는 조항이 들어가요. 왜냐면 이 강화도 체결했을 때는요,
관세도 없었지만 무제한으로 곡물을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일본에 이제 일본이 수입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일본은 지금 야 이거 좋다 하고 우리한테 쌀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갈 텐데 우리한테 쌀이 많이 빠져나가면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쌀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쌀이 모자라니까 살기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이 들어가지고 이 83년도에 조일통상정책을 체결하면서 방공령 이런 게 들어와요. 예, 방공령 이런 게 들어옵니다. 그 방공령을 활용해서 자 전개한 운동 자 갑니다. 그게 뭐였냐면 지방관이 우리 동네에서는 이제 쌀이 나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1889년과 1890년에 전개되었던 방공령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방공령. 그러니까 이때 만들어진 그 조항을 활용을 한 거예요. 89년도와 90년도에 아주 대대적인 그런 방공령을 내리긴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성공하지는 못해요. 이게 실패합니다. 오히려 일본의 배상금을 물어주는. 왜냐면 이게 한 달 전에 그걸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분명히 통보를 했는데 일본이 트집을 잡는 것이죠. 한 달 전에 통보 안 했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배상금을 내놔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실패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어떤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아관파천기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이 아관파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요. 여러분들 그 독립협회가 활동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독립협회가 어떤 활동을 했냐면 자 보세요. 이때 지금 저기 이 이모군란 그 라인 82년도 라인 되면서 내지무역이 이제 허용되었잖아요. 외국 상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물건을 판단 말이죠. 이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상권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관파천기에 전개되었던 운동이 뭐였냐면요. 바로 상권수호 운동이라는 겁니다. 상권수호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했던 대표적인 조직이 뭐였냐면 시전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던 황국, 대한제국이니까 황제국가 나오겠죠. 황국중앙총상회. 네, 이 황국중앙총상회가 주도한 바로 이런 상권수호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운동은 뭐였냐면요. 바로 또 이권수호 운동이 있었어요. 이권수호 운동. 자, 이 이권수호 운동은 뭐냐면요. 이 아관파천기에 이권이 막 러시아한테 지금 우리가 지금 간 거잖아요. 그럼 러시아한테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뭘 줘야 되는데 러시아한테 뭘 하나 주는 순간 어떤 조항이 따라락 달라붙는 거예요. 최국 대우 조항이 달라붙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똑같이 줘야 되는 것이죠.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이권수호 운동이 전개됩니다.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독립협회 주도의 이권수호 운동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때 이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 이후에 내지무역이 이제 허용되잖아요. 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상권수호 운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최애국 대우 조항이 이때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되면서 다른 나라한테 준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것이 바로 또 이렇게 이권수호 운동에 또 연결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모습 한번 살펴봤고요. 이후에 또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요. 이후에 이런 그 운동으로서 이 러일 전쟁이 있었던 1904년 요 시기에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땅을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황무지 러일 전쟁 한일 의정서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그 군용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땅을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황무지 있잖아요. 그 황무지를 개척할 테니까 우리한테 땅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반발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뭐냐면 바로 보안회입니다. 네, 이 보안회가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더라. 이 보안회의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 황무지 개간. 일본이 이
황무지 개간권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막아내요. 네, 보안에는 그러니까 성공한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안에는 아까 그 방공령은 그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 보안의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이때 을사늑약 그 직전에 바로 이 1차 한일협약으로 왔던 그 메가타 있잖아요. 이 메가타. 1차 한일협약으로 왔던 바로 이 메가타. 이 메가타가 전개했던 게 바로 화폐정리 사업이에요. 그죠? 이 메가타의 화폐정리 사업이 있는데 이 화폐정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일본 제1은행권을 가져와서 이렇게 바꿔주려면 뭔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돈을 갖고 오는 과정에서 차관을 많이 들여옵니다. 차관을 많이 들여와요. 이 과정에서 이 차관을 굉장히 많이 들여옵니다. 네, 차관을 많이 들여오는데 이 차관을 갚자라고 하는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 운동이 뭐냐면요. 자, 그 운동이 바로 이 차관을 갚자라는 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거예요. 자, 쭉 가서 1907년에 전개되었던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메가타의 어떤 그 차관, 이 차관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쭉 전개되었던 그런 운동, 그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이다라는 겁니다.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 자, 이 국채보상운동은요, 어디에서 전개된 운동이냐면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역명, 출발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 네, 바로 대구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사실. 왜냐면 일제강점기 때 이와 비슷한 경제적 구국운동으로서 물산장려운동이 있어요. 물산장려운동은 우리 국산품을 쓰자는 운동인데 이 물산장려운동이 출발한 곳은 평양이에요. 근데 이 국채보상운동이 출발한 곳은 대구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평양과 대구를 이렇게 바꿔놓고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일제강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국채보상운동은 구한 말이에요. 구한 말 전개되었던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출발했고요.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출발했던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출발했다는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워낙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구.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서상돈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서상돈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이때 많은 언론들이 바로 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를 하면서 홍보를 하죠. 그 대표적인 신문이 있다면 바로 대한매일신보가 있겠습니다. 대한매일신보. 특히 이 대한매일신보는요, 외국인이 운영했던 그런 신문으로 유명하죠. 바로 베델이 운영했던. 그래서 굉장히 그 항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왜냐면 취해법권이 있기 때문에 베델은 일본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있는 그대로 아주 시원한, 속 시원한 일본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그 기사들을 많이 실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한매일신보가 또 국제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도 활동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 구국운동은요, 방공령에서 바로 상권수호, 이권수호 운동, 그리고 보안회,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 어떤 그 빚을 갚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국채보상운동 말 그대로 빚 갚자는 거, 빚 갚자는 국채보상 말 그대로 국가의 어떤 채무, 빚을 갚자는 운동이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히 대구 완전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하나의 그 경제적 구국운동을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3개 본다 그랬죠. 경제 구국운동, 애국개몽운동, 그리고 의병투쟁을 본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로 애국개몽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국개몽운동은 또 어떤 걸까요? 자, 이 애국개몽운동은요, 어찌 본다면 경제적 구국운동과 같이 맥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애국개몽운동을 한번 볼게요. 애국개몽운동 좀 다른 색으로 한번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국개몽운동. 요거는 여러분들 당시 그 사회진화론이라고 있어요. 자, 이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개했던 그런 운동이 될 텐데,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이 애국개몽운동은요, 우선 사회진화론,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있다. 사회진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러니까 힘을 키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가 있느냐? 그 방법은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서 그 힘을 키워야 된다.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언론이다. 언론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지식들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운동.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식산흥업이라는 게 식산흥업. 쉽게 얘기하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로 이런 애국계몽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애국계몽 운동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애국계몽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점이 언제냔 말이에요. 자, 이 애국계몽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점은요. 주로 러일 전쟁, 이 러일 전쟁에서부터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흐름을 또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국계몽 운동 출발. 자, 출발입니다. 쭉 가서요. 가볼게요. 사실은 이제 이 독립협회도 어떤 애국계몽 운동 노선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쭉 가서요. 네. 쭉 가서 러일 전쟁. 네. 왔네. 벌써 왔네. 네. 자, 이 러일 전쟁. 자, 이 시점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한번 해봐야 할 텐데요. 어렵지 않고요. 이미 여러분 배웠습니다. 자, 이 독립협회도 사실은 이 애국계몽 운동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결이 되고요. 바로 이 보안회 있죠. 이 보안회가 황무지 개헌과 반대했잖아요. 이게 바로 경제적 구국 운동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네, 보안회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똑같이 네, 보안회의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직이 있냐면요. 이 을사늑야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조직이 있었는데요. 그 조직이 뭐였냐면 그 조직이 바로 네, 헌정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헌정연구회. 이 헌정연구회라는 조직은 이 입헌군주제를 연구하는 어떤 그런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왕이 존재하는 거예요. 군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군주는 그 전근대에 있었던 절대적 군주가 아니라 법의 영향 아래에 있는 군주. 그러니까 법의 구속을 받는 군주라는 거죠. 법에 의해서 상징적인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는 어떤 그런 군주, 그 모습을 연구하고 있었다. 이 헌정연구회가 근데 확대 조직을 하면서 다른 조직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 조직이 뭐냐면 바로 대한자강회라는 조직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 조직이 대한자강회. 그런데 이 대한자강회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대한자강회는 바로 이 고종의 강제 퇴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 대한자강회는요, 바로 이 고종의 강제 퇴위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고종의 강제 퇴위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대한자강회는 고종 퇴위를 반대하고요. 고종 퇴위를 반대하다가 결국 해산당했던 그런 조직이 바로 대한자강회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 애국계몽 운동에 진짜 중요한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역시 마찬가지로 1907년도에 만들어진 조직이 있어요. 예, 그 조직이 뭐냐면 바로 신민회라는 조직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신민회 완전 중요합니다. 이 신민회는 완전 중요합니다. 이 신민회라는 어떤 조직이냐면요. 일단 신민회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인물들이 누구였냐면 신민회 하면은 뭐 양기탁이라든지 그 다음이 안창호 이런 인물들이 바로 신민을 이끌었던 조직인데 인물인데 특히 양기탁은요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대한매일신보를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배델과 양기탁이거든요. 그래서 신민회, 여러분들 애국계몽 운동은 언론과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러한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신민회다. 이 신민회는요 비밀 조직이에요. 네, 비밀
조직이었고요. 그리고 뭘 지향했냐면 공화정을 지향했다. 공화정을 지향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떤 조직들이 입헌 군주, 그래도 일단 군주는 존재하는 거야. 왕은 존재하는 거야. 황제는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신민은요, 아예 황제조차도 아닌 바로 공화정. 이건 바로 고종 강제 퇴위와도 관련이 있겠죠. 예, 이러면서 공화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민이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정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Republic of Korea잖아요. 우리가 공화국이에요, 지금요. 그죠? 우리가 대통령 뽑아가지고 그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 이 시스템을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신민회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민회의 어떤 그 활동 내용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민회가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뭐 대성학교라든지 교육합니다. 네, 대성학교라든지 오산학교라든지 네, 이런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활동 하죠. 왜냐면 그 애국계몽운동 노선이었으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뭘 또 했냐면요. 진짜 중요한 게 바로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로 국외 기지. 이 기지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바로 무장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엿보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신민은요, 나중에 결국은 일제강점기의 105인 사건, 이 105인 사건으로 결국은 해산될 겁니다. 이때가 바로 1911년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수국치 넘어간 이 시점에 105인 사건으로 결국 신민회는 해산되더라. 이게 바로 애국계몽운동 노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교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경제활성화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실력을 좀 갖춰놓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대한제국을 한번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던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 기억했죠? 자, 이제 다른 노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노선은 뭐냐면요. 야, 지금 경제구국운동? 애국개몽운동? 이거 언제 이런 거 다 하고 있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싸워야 한다. 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의병투쟁입니다. 우리가 지금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의병투쟁이에요. 의병활동. 자, 이 의병활동 노선은 또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의병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위정척사운동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위정척사운동과 연결되는 건데요. 자, 보시면 위정척사. 여러분들 왜 기억나시죠? 강화도 조약으로 문이 열렸을 때 반발했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다. 위정척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른 것을 지키는 거예요. 호위한다는 얘기예요. 그 바른 것은 뭐냐면 성리학적 질서예요.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고 배척한다는 얘기예요.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즉 서양의 것을 배척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위정척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위정척사 맨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뭐 대원군처럼 개화 반대하잖아요. 그죠? 개화 반대하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대원군 때 의병활동을 보면요. 쭈루룩 보면은 이 당시에 지금 대원군 때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개화 반대합니다. 개화입니다. 자, 통상수교 반대. 통상 거부합니다. 통상 거부하죠. 통상수교 거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가지고 지금 개항을 하려고 하니까 개항 반대합니다. 개항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건 문이 열리면서 지금 개화 정책 펼치고 있잖아요. 통립기만 중심으로. 당연히 또 개화 반대합니다. 개화를 반대합니다. 자, 이 개화 반대의 어떤 그 과정에서 대표적인 그 운동이 뭐였냐면요. 위정척사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 운동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영남 만인소 사건이라는 겁니다. 영남 만인소 사건. 영남 지역에서 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상소를 올린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이 개화 정책의 아주 대표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영남 만인소가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반대하기 위해서 전개되었던 운동이 바로 이 영남 만인소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된 그 계기가 뭐였냐면요. 바로 황준센의 조선책략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책략.
이거거든요. 이 황춘천의 조던 책령은 뭐냐면 방러. 네.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친중 플러스 결일 플러스 연미 해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가져왔던 그런 책자인데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결합하고 미국과 연대하라는 건데 뭐 일미 중간 친하고요. 그리고 일본과는 강화도적 체결했고요. 남은 건 뭐냐면 연미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연미예요. 연미. 미국과 수교하라는 얘기예요. 미국과 어떻게 수교를 해? 미국은 우리의 원수인데. 왜? 여러분들 이미 그 앞에서 우린 제너럴 셔먼 사건과 신명이 봤잖아요. 그 어제연이 그 자신의 그 목숨을 내던지면서 그 미국과 맞서 싸운 거 아니에요. 광성보 전투에서. 우리의 적이에요. 그런데 그 서양인들과 조약을 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영남지의 유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영남 만인소 사건. 이런 것들이 바로 위정척사운동의 대표적인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건 통상 반대했지만 통상수교 반대했지만 통상됐고 개항 반대했지만 개항됐고 개화 반대했지만 개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실력투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실력투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싸우는 거예요. 의병투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의병이 언제 등장하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의병은요. 바로 을미사변. 자, 갑오을미개혁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바로 단발령과 을미사변 알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나왔던 의병이 바로 을미년에 일어났던 을미의병이 되겠습니다. 네, 이 을미의병. 자, 이 을미의병은요. 사실은 이 단발령이라든지 이 을미사변이 원인이 된 거예요. 이 원인이 뭐냐면 네, 단발령 그 다음에 을미사변 이런 게 이제 중심이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신체 부모는 수지 부모로 하였거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양반 유생들이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을미의병은요,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됩니다. 네,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돼요.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결국 아관파천을 계기로 해서 고종이 일거의 이 국면을 전환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 얘기를 했다, 야. 이제 돌아가. 단발령? 그래, 뭐. 너희들 알아서 해. 내가 저 해주 시켜줄게. 일부러 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종이 권고 해산을 내려줍니다. 고종의 권고, 해산 권고. 네. 이렇게 되면서 을미의병이 해산해요. 약간 좀 양반들 따랐던 일반 평민들은 좀 허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한번 싸우자고 일어났는데 해결됐으니까 이제 그만 이렇게 또 헤어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의병투쟁이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면 좀 양상이 달라집니다. 자, 어디서 달라지냐면 이 을미의병 이후에 나오는 의병이 뭐였냐면 바로 이제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당하는 네, 바로 을사늑약, 바로 을사의병이 있더라. 자, 이 을사의병에서는요, 자,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요, 바로 평민의병장이 등장합니다. 을미의병에서는요, 주로 양반 유생이 중심이라면 이제는 평민의병장이 등장하고 있더라. 평민의병장이 등장하고 있더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신돌석. 딱 이름만 들어도 평민 같은 느낌이 오죠. 이런 신돌석과 같은 평민의병장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을사의병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이 을사늑약과 관련된 그런 의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의병이 뭐냐면 바로 정미칠조약. 자, 이 정미칠조약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미칠조약에서 여러분들 군대가 해산하잖아요. 알겠지만 이 정미칠조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군대가 해산합니다. 그죠? 군대가 해산합니다. 군대가 해산했는데 이 군대가 바로 이 의병 노선에 합류를 하는 거예요.
합류를 하면서 해산된 군대가 합류를 하면서 이 규모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 정미의병은요, 이게 바로 정미의병입니다. 이 정미의병은요 규모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때는요 거의 의병 전쟁화 규모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만든 게 뭐냐면 13도 창의군이라는 걸 만듭니다. 13도 창의군. 교전단체로서 인정해달라. 이런 편지도 보내죠. 그래서 이 서울 진공작전이 바로 13도 창의군이 서울을 공격하는 서울 진공작전까지 전개가 되는 아주 큰 규모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게 바로 정미의병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큰 규모로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병 투쟁 말고도요, 또 개별적인 이런 그 국가가 지금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분노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 외교권이 강탈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전개되었던 또 다른 그 저항 모습들이 있어요. 그 저항 모습들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황성신문에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니까 오늘 목놓아 통곡하노라 라는 그 논설을 실어요. 이게 바로 시일야 방성되고 시일야 방성되고이라는 논설을 시게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쭉 흘리게 만들었던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영환 같은 인물은 또 자결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미 7조약을 체결한 요 이후에 또 있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모든 어떤 그 일들의 중심에 이토 히로부미가 있단 말이죠. 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던 사건. 바로 안중근 의거가 또 1909년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근대적인 어떤 문물 같은 게 있어요. 저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특히 갑신정변 있잖아요. 이 갑신정변 때는 굉장히 근대적 문물들이 갑신정변과 많이 연결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이 갑신정변 가보겠습니다. 이 갑신정변 때는요, 이때 영향을 주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최초의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한성순보입니다. 한성순보. 이 한성순보를 어디서 찍냐면 방문국에서 찍어요. 방문국에서 찍습니다. 근데 이게 한성순보가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그 주체 세력들 있잖아요. 그 주체 세력들이 자신들의 어떤 의지를 알리기 위한 그런 용도로 활용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결국 한성순보는 문을 닫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바로 이렇게 갑신정변 세력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연결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 있어요. 그 최초의 병원이 뭐냐면 바로 광해원이에요. 최초의 근대적 병원 광해원. 이 광해원도 역시 갑신정변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갑신정변 당시에 어떤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민영익이 굉장히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근데 이 민영익을 고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서양에서 온 선교사 알렌이라는 사람이 고쳐줘요. 서양 의술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미치니까 명성황후 연결되잖아요. 명성황후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소원이 뭐니 했더니 병원을 하나 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광해원입니다. 최초의 근대식 병원. 여러분 아픈 병원 가죠? 그 병원의 출발이 또 이 갑신정변과 연결이 있구나라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해원은 나중에 바로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꿀 겁니다.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꿀 겁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때 여러분들 전신이 놓아져요. 전신. 왜냐면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막 이모군란 막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국내에서 벌어졌던 일을 중국과 일본이 빨리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야 돼.
그래서 이때 이 갑신정변 이 직후에 전신이 일본, 이후 또 중국 이렇게 놓여집니다. 왜냐면 전신 또또또똑똑또똑똑똑 이렇게 무선을 통해 가지고 전신을 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보를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신을 통해서 전보, 이 모든 게 다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전후해서 연결되고 있는 그런 근대적 문물들이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 있잖아요. 이 대한제국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대적 문물이 연결이 되죠.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대한제국 때 여러분들 바로 전차. 네, 전차가 이때 개통이 되고요. 그리고 최초의 기차라고 할 수 있는 경인선. 경인선도 이때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이 뭐냐면 바로 원구단. 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유일하게 황제밖에 할 수 없어요.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황제, 이제 대한제국 황제 나라가 됐으니까 우리도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건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원구단이라는 건물을 짓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근대적 문물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나라가 넘어가는 과정 분명히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경제구국운동이나 또는 애국개몽운동이나 또는 의병투쟁과 같이 어떻게든 무너져가는 나라를 살려보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거.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가 되었어도 역시 그 일제에 맞서서 싸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모습들, 활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좀 많이 아프지만 우리의 일제강점기 과연 또 우리는 또 어떤 식으로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